네, 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강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자주포인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태자 겸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미 지난 2021년도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K계열 무기를 살펴본 후 기술력에 감탄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당시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무기연구 및 개발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국방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모델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뜻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9 자주포, K30B호 등 K계열 무기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천무 2등을 전시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국제방위산업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산업체 SAMI가 K9의 개발 생산 기업인 한화그룹과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K9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우디와 함께 예멘 반군을 상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을 6조 원이라는 단위 계약 최대 규모로 도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정짓기로 한 상황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아랍에미리트 다음 방문지였던 사우디에서 무기 수출 계약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K9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교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K9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주포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략적인 교체 대수만 600여 문으로 한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사우디 구미를 확단께 K9의 성능 개량, 두 번째, 현재 운용 중인 중국산 자주포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로 이슬람 시아파 집단의 반군입니다. 사우디는 그 반대격인 수니파의 대장국가인데 이들은 서로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멘 반군은 자신들을 정규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 예멘 정규군 출신들도 많아 일개 반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 한 국가에 맞먹는 정규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들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연합군을 위선자로 지칭하며 끊임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참에 자국 근처에 있던 시아파들을 정리해버릴 겸 내전에 뛰어들어 미국과 터키의 묵인 하에 반군들을 두들겨 펼 계획이었지만 어째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 대신에 심각한 졸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멘 반군의 군사력이 타국에 비해 엄청 뛰어나기보단 그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규군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그런 것인데요. 사우디는 연간 GDP의 8.8%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자 무기 수입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죠.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반군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 정도냐 하면 예멘 반군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사우디 군인들이 전투 중 단체로 빤스런하다 적발되었는데 사우디군은 자신들이 탑승한 차량에 키도 안 뽑고 버리고 가서 노획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에 반군들은 전투 중에 알보병에서 차량화 보병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해 사우디군 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보부장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는 CIA 작전본부와 협의하던 중 명언을 남겼는데, 이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 소식에 사우디가 한국산 자주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에 의하면 K9 자주포가 다음 달 3월에 완벽한 자동장전 성능 개량을 하기로 확정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K9A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9A1에 이른바 진화적 작전 요구 성능을 적용해 발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방식을 완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K9A1은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죠. 타격할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포탄을 날려보낼 장약의 양을 조절해 발사관에 밀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군 장병들이야 워낙 군기강이 잘 잡혀있고 기계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수준이라면 이마저도 어려워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동장전 체계가 적용되면 포탄은 물론 장약 장전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더욱 안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간단한 몇 번의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 발사 체계가 적용되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K9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터처블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포탄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적과 대치 상황에서 K9A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기계 숙련도가 낮고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미를 확 당길 뉴스가 이번에 보도된 것이죠.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체계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시험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K9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중국 덕분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인데요. 2008년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54대의 PLG-45 자주포를 사들였는데 당시 PLG-45는 카탈로그 재원상 그 가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뛰어난 성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자주포는 실전 경험이 없었기에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사우디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PLG-45의 부실한 차체로 인해 심한 반동이 있었고 이에 처참한 명중률이 문제가 된 것이죠. 중동권 매체인 아크바르 24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중국산 자주포는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데요. 세계 최초 문워크형 자주포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의 형태입니다. 자주포는 40km 박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중국 자주포처럼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는데 거의 수십 도 단위로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팀킬안 하면 다행이죠.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 도가 틀어졌을 때 수십 편 밖에서 얼마나 오차가 클지는 안 봐도 뻔한 수준입니다. 실전에 PLG-45를 투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리는커녕 치욕만 당하는 꼴이었는데 심지어 예멘 반군이 운용 중인 테크니컬 차량을 상대로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역으로 당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 차량이란 주로 픽업 트럭이나 1톤 트럭 같은 튼튼한 민수용 중소형 차량에 중화기를 설치해 무장시킨 물건입니다.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등 비정규군의 최애 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도요타의 픽업 트럭이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테크니컬 분야에서도 K 방산의 위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차량에 올리는 화기가 중기관총보다 더 무거운 기관포, 로켓포, 심지어 미사일까지 탑재되면서 기존의 토요타 픽업 트럭보다 내구성이 더욱 뛰어난 트럭들, 바로 한국의 현대포터와 기아 봉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산 1톤 트럭은 토요타 트럭보다 적재함이 넓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과적이 용이하여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퍼진 중고 차량들이 테크니컬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이겼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한국의 물류시장 특성상 과적이 거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실제카고 트럭에 표기된 적재 무게에 약 3배를 버티도록 프레임이 튼튼하게 나옵니다. 3톤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반군들이 워낙 조악한 기술로 개조하는 데다 군용 장비들이 무겁고 반동이나 진동도 심하다 보니 튼튼한 차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설계치 이상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일상인 한국 운송시장에서 검증이 된 모델들이 중화기를 싣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K방산이다. 보통은 기관총을 달아놓지만 최근에는 무반동포, 대공포, 박격포, 대전차 로켓, 심지어는 대전차 미사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맞닥뜨린 사우디의 군사지휘관이 도대체 저 트럭은 뭐냐면서 자체 프레임에 감탄했다는 후문도. 알고 보니 세계 최고 방산 기업은 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자주포는 중국산 PLG-45, 54대 미국의 M109 600대입니다. 춤추는데 바쁜 중국산 자주포는 곧 폐기 처분될 것이고,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M109 자주포는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이 A6 팔라딘도 아닌 A5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0km 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 방호, 현수장치 등 모든 면에서 K9의 절대 열세이죠. 그마저도 도입 대수가 48대밖에 되지 않아 거의 550대 이상이 30년이 넘은 구형입니다. 자주포들이 이제 그만하고 죽여줘 라 할 지경이에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되면서 K방산은 2016에서 2020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2.7%로 지난 2011에서 2015년 대비 210%, 2001에서 2005년 대비 649% 급증한 것인데요. 2022년 올해는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스페인, 영국 등을 제치고 5위권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보호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7 G20 정상회담과 유엔의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에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증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10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 든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 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에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금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포지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 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 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